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심리상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상담한 지는 한 16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상담센터에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의 핵심 주제가 또 우울증이고,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왔는데, 그 중에서 제가 뭐 이론을 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임상경험상으로 이런 것들이 주요하다 또는 효과가 있었다, 이런 내용, 경험적인 통찰을 얻은 것들을 위주로 말씀해 드릴 거예요. 우울증은 정말 삶이 필패해지게 만들죠.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은 대부분 죽고 싶다 이런 느낌보다 지금 죽어도 상관이 없다 이 정도로 굉장히 무기력하고 심적 에너지가 정말 고갈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경험하게 되고, 그럼 당연히 이제 일상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보통 남들은 모르는데 혼자서 마음속은 지옥인, 그러니까 살아있는 지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괴로운 그 신경증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또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을 받으시는데 정작 그 핵심 원인, 핵심 주제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 돼서 오랫동안 고통받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 우울증의 핵심 주제인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본인도 알아차리기 어려워하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 끝까지 잘 따라와 보시면 대략적인 감이 좀 잡히실 거예요. 그리고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먼저 그러면은 우울증, 그러니까 우리가 주요 우울장애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 진단 기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 중에 내가 해당되는지 먼저 테스트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읽어드릴 거는 DSM이라고 해서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나오는 정신과적 진단 분류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고 정신과나 상담센터에도 모두 이 기준으로 진단을 내리기 때문에 되게 공신력 있는 거라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먼저 읽어 드려 볼게요. 제가 지금 총 한 9가지 정도를 읽어 드릴 건데, 9가지 증상 중에서 5가지 이상이 최소 2주 이상 거의 매일 지속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면서 매일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읽어 드리겠습니다. 1번, 거의 하루 종일 우울한 기분이 거의 매일 이어지며 이는 주관적인 느낌, 예를 들어서 슬픔, 공허감, 아무런 희망 없음이나 객관적인 관찰 소견, 예를 들어서 막 눈물이 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확인되는 겁니다. 2번째는 거의 하루 종일 거의 모든 활동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이 감소된 상태가 계속 이어진다. 3번째는 체중 또는 식욕의 심한 감소나 증가, 또는 이제 거의 매일 반복되는 불면이나 또는 과수면, 그리고 정신운동의 초조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안절부절 못하거나 또는 반대로 지체되는 것, 그러니까 생각이나 행동이 평소보다 확연하게 느려지는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 반복되는 피로감이나 활력의 상실 같은 거고, 그 다음에 7번째는 무가치함 또는 지나치게 부적절한 죄책감 같은 것들이 매일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8번째는 사고력 또는 집중력이 감퇴되고 결정을 못 내리는 좀 우유부단함 같은 것들이 계속 매일 지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생각이 되풀이되어서 막 떠오른다거나, 특정한 계획이 없는 자살 사고가 반복되거나, 자살을 시도하거나 또는 구체적인 자살 계획이 있을 때, 그리고 이런 것들 중에서 이제 총 한 5가지 이상이 자주 나타난다면 내가 이제 주요 우울증으로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고,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고통이나 대인관계, 직업을 포함한 주요 영역에서 저하를 일으킨다. 쉽게 말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적 관계, 대인관계에서 기능이 저하되고 거기서 심각한 손상 같은 게 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적인 손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물 등 섭취 물질이나 질병으로 인해 야기된 생리적인 것이 아니어야 된다. 그러니까 생리적인 것이 아니고 심리적인 요인이어야 된다는 거죠. 대략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은 이 정도로 이제 판정 기준은 한번 이 정도로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제가 좀 다뤄볼 내용은 여기 보시면 이제 판정 기준에도 죄책감, 과도한 죄책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겁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들 제 얘기를 듣기 전에 혹시 우울감이 있으신 분들은 내 안에 자책, 자기 비난의 말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차려 보시고 한번 적어 보세요. 지금 나는 어떤 것이 부족하다든지,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다, 나는 남들을 전혀 이해 못하는 문제적인 인간이다, 나는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나는 못모한 인간이다, 이런 식으로 자책의 말이 있으면 그걸 한번 적어 보세요. 그리고 제 영상을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자책과 관련된 우울증의 핵심 원인은 분노 감정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분노하는 감정, 화나는 감정이 있는데 그걸 바깥으로
표현하면 이제 분노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내가 나에게 화를 내고 있으면 그게 이제 자책이 되는 거고, 근데 내가 나에게 화를 내고 있으면 당연히 자아가 빈곤해지겠죠. 그러면 자존감이 뚝 떨어지고 무기력하고 우울감으로 툭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깥으로 품어져야 되는 분노 감정이 반전돼서 내 안으로 들어와서 자책이 많아질 때 그때 이제 우울증으로 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프로이트라는 심리학자를 좀 끌어들여야 되는데요. 프로이트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무의식이라는 것을 발견한 심리학자입니다. 프로이트가 이야기하는 무의식이라는 영역은 인간이 의식적으로 허용하기 어려운 또는 내가 인정할 수 없는 비도덕적인 어떤 충동이나 폭력성 또는 성적 충동, 이런 것들이, 또는 이제 트라우마, 수치심, 이런 것들이 억압되어 있는 공간이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무의식이 인간의 행동 동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는 거죠. 우리는 의식적으로 살고 있지만 무의식적인 동기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동기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는 이 분노 감정이 많이 억압되고 눌려질 경우에 이런 것들이 자책으로 발전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울증의 핵심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바깥으로 뿜어져야 된 분노가 안으로 반전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 있는 것을 바깥에서 보면 그건 이제 투사라고 이야기하고, 바깥으로 뿜어져야 되는 것을 안으로 끌고 들어오면 이제 반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로이트가 본인의 논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만일 어느 우울증 환자가 내뱉는 온갖 자기 비난의 말을 꼭 참고 끝까지 들어보면 정말 듣기 어려운 심한 자기 비난의 말이 사실은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말 조금만 달리 보면 그런 비난의 말이 다른 사람, 그 환자가 현재 사랑하고 있거나 아니면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 또 혹은 그가 꼭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략적인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분노 감정을 겉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하기에는 그 사람이 내가 너무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또는 할 수 없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안으로 끌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은 누굴까요? 결국엔 이제 부모, 형제, 또는 이제 배우자, 또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연인이 되겠죠. 참 인간이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차라리 완전히 미워하고 싫어하면 문제가 없는데 마음은 항상 양가적이잖아요. 미워하면서 동시에 이제 사랑하는 대상일 때 가장 괴롭고 마음의 억압이 많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눌러버리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지 우울, 불안, 강박, 히스테리 어떤 식으로든지 증상으로 발현을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사랑하는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아이들 보면 가끔 이런 아이들이 있죠. 엄마가 막 뭐라고 하면 엄마에 대한 공격성이 올라왔는데 엄마에게 막 공격을 하고 때리는 게 아니라, 그러다 갑자기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이런 아이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이런 것도 대표적인 분노를 이제 반전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분노 감정을 누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랑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린 시절부터 분노를 표현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든지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어떤 신념을 내사시킨 경우도 그렇고, 또는 이제 어렸을 때 지나치게 가정에서 화를 내고 분노를 많이 터뜨리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는 나는 부모님처럼 살지 말아야지, 이런 신념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분노를 표현했을 때 상대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아시는 분들, 어렸을 때부터 그걸 잘 아시는 분들도 이제 분노를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또는 뭐 분노를 표현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이런 식으로 아이처럼 행동했을 때는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좀 의젓하게 행동했을 때 유일하게 인정을 받았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조건화되고 분노를 누르는 게 이제 패턴화 됐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노중년이신 분들이 이제 과거에 경험했던 그 시대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기머거리 3년, 봉사 3년, 벙어리 3년. 그래서 내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서도 남편도 잘 보필하고, 그 다음에 자녀 양육까지 잘하고, 시부모님까지 잘 모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미덕인 시대가 있었고, 그런 걸 오랫동안 경험하신 분들이 분노가 이제 안으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화병 같은 것도 그런 일종이겠죠. 화병을 이제 울화라고 하잖아요. 화가 안으로 이제 꽉 뭉쳐서 더 심해지면 이제 자책의 말이 되고, 그런 것들이 우울증으로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화병 같은 경우는 DSM, 아까 말씀드린 정신의학회에서 실제로 질병으로 분류를 합니다. 한국인에게 있는 독특한 민족문화 증후군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핵심은 이 분노 감정과 우울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우울증 환자의 자책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나는 엄마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엄마를 이해 못할까? 프로이트식으로 보면 한번 주어를 바꿔보자는 거죠. 내가 아니라 이제 대상으로. 엄마는 최선을 다하는 나를 왜 이해 못해줄까? 이런 말이 될 수도 있겠죠. 또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일까? 이런 자기 비난이 말에 있다면 또 주어를 바꿔줘 보면 엄마는 왜 맨날 나한테 저럴까? 이런 말이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연인과 헤어진 어떤 사람이 이런 비난의 말을 자기에게 쏟아부어요. 나는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다. 사랑하는 사람 마음 하나 못 알아주고 나는 그 사람을 만날 자격도 없어. 그러면 이것도 주어를 대상 너로 바꿔보면 너는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 하나 이해 못 해줘서 너는 나하고 사귈 자격도 없어. 이런 원래 분노의 말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자기 비난의 말을 한번 적어봤던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한번 주어를 바꿔보세요. 대상으로. 그러니까 나는 뭐뭐뭐가 부족하다.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거를 너는 뭐뭐뭐가 부족하다. 너는 형편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한번 바꿔서 소리내어서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떠오르는 대상이 있는지 한번 알아차려 보세요. 이때 대상은 그러니까 내가 분석하거나 막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즉각적으로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어떤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게 어떤 감정, 기분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의 핵심은 뭐냐면, 그런 분노 감정을 내가 알아차렸잖아요. 근데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또 화가 많아서 그렇구나. 내가 문제적이구나 하면서 이 화를 어떻게 잘 다스릴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정말 의미 없는 행동이고 문제가 반복될 뿐이죠. 이 이야기의 핵심은 분노 감정 자체가 아니라 분노 감정을 억압시켰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반전시켰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분노 감정이 느껴지면 그걸 충분히 수용해보고 내가 왜 분노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좀 스스로 깊이 이해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은 이 분노를 다 표현하라는 거예요? 지금 나이 드신 어머니한테 이런 걸 표현하라는 겁니까? 물론 이제 그런 건 아니죠. 만약에 저 역시도 제 분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하고 살았으면 지금 목숨이 남아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프로이트가 말하는 이제 정신분석이라고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무의식적인 어떤 동기들, 충동들을 내가 못 알아차린 거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차리는 것, 이거 정신분석에서 이제 인사이트 또는 무의식의 의식화라고 하는데요. 무의식 영역에 있으면 내가 컨트롤이 되지 않지만 의식의 영역으로 내가 알아차렸잖아요. 그럼 끌어올려지는 거고 내가 비로소 컨트롤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찰하고 인정하는 거, 내가 수용하는 것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분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좀 억압하는 그런 도덕적 신념들을 조금 내려놓고 수용해 보는 거죠. 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본인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비도덕적이다. 하지만 반대로 본인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도덕적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원시인류가 이제 문명이라는 것을 탄생시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연의 폭압이나 죽음의 여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공포를 느꼈었고, 그런 것들을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문명을 발생시켰고 자연을 의인화시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억압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본능적인 충동들, 이런 것들을 너무 터부시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내가 거기에 대해서 좀 수용해 보는 것. 그래서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분별 또는 시비 분별을 따지지 않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모든 심리학이나 철학에서 말하는 어떤 인간의 심리적인 고통은 외적인 모습과 내적인 모습 사이에 큰 괴리가 있을 때 정신의 병이 온다고 하죠. 그래서 융 분석 심리학에 가도 외적으로 우리가 보여주는 어떤 자아의 모습과 그 반대급부적인 그림자의 모습이 있거든요. 굉장히 도덕적인 인간은 그 이면에 그 크기만큼의 비도덕적인 충동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간극이 멀어질수록 정신의 병이 온다고 하거든요. 그걸 이제 동양 철학에서는 조화라고 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불교 철학 같은 것에서는 이제 관한다 그러잖아요.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보는 것, 이 자체로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좀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이더라도 분별하지 않고 좀 허용해 보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렸는데, 내가 혹시 우울감이 있다면 내 안에 있는 자책의 말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그 자책의 말은 사실은 그 대상이 내가 아니라 타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대상이 맞다면 그 대상에게 느끼고 있는 분노 감정을 내가 충분히 수용하고 허용해 보는 것,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상으로 마치고요. 제 채널이 아직 작아서 영상이 잘 안 뜨는데요. 구독을 좀 해주시면 제 영상을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